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말 기원반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한 김승철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5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세무사 1차 시험 받고 일주일 지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원래 일단 내년 2022년 대비로는 딱 1년 남은 상태입니다. 1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년 1차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딱 1년 남았기 때문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년 남은 상태에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주말반 개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설명회가 일단 요 1부, 2부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저하고 저희 학원에서 세법을 담당하시는 이은엽 요 둘이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1부에서 일단 제가 세무사란 자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1차 시험 전반적인 수험 전략을 얘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 일단 과목별 학습 비법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저희 주말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것까지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다만 요 전반적인 과정을 제가 일단 진행을 할 텐데 요 중에서 과목별 학습 비법 설명할 때 세법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에서 세법 담당하고 있는 이훈엽 세무사가 진행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세무사. 여러분들 이제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려고 요 이제 설명이 오셨는데 일단 세무사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전문직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응시생이 많은 자격증이 세무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거의 국민 자격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세무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세무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딱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회계사 일단 합격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회계사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나라 전문직 자격증 중에서 가장 좋은 자격증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자리 잡은 회계사하고 세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변호사 아니라고요. 의사 아니라고요. 자리 잡은 회계사 세무사가 가장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시간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조금이라도 되면은 무조건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오케이? 하나만 더. 그리고 제가 이제 회계사죠. 회계사인데 일단 회계사 합격하고 한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어릴 때는 솔직히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현명했던 결정 중에 하나가 회계사 시험을 공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라이선스가 프리미엄이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세무사란 자격증 요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라이센스의 시대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경쟁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그 정도 얘기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세무사 자격증이 일단 조금만 더 좀 얘기 드리면 응시 자격 요거는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나이 상관없고 나이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성별 제한 없고 학력 제한 없고 전공 제한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응시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단 하나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이게 일단 세무사 시험이 1차, 2차 2차까지 합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될 수 있는데 1차 시험 보기 전에 응시 자격으로 토익 있죠. 토익을 700점 이상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익이 보통 0.5차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요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신 분들이면 토익 700 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 좀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영어가 약간 좀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 투자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좀 일찍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반 시작하죠. 기본반 시작하고 한 달 이내에 여러분들이 요 토익은 700 이상 일단 득점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9월 10월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될 분량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때는 또 이제 재정학 상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요 토익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토익에 신경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반 시작하고 난 다음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초반에 요 토익 요거 바짝 집중하셔가지고 700 이상 넘기고 요거 토익은 더 이상 신경 쓰시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얘기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 세무사 시험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2차 시험까지 최종적으로 합격하셔야지 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시게 됩니다. 1차 시험이 토탈 4과목 있고요. 2차 시험이 토탈 4과목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은 매년 한 5월 달에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봤죠. 5월 말에 봤죠. 근데 1차 시험에 한번 합격하시면 2차 시험은 2번까지 응시를 할 수 있어요. 2번까지. 그러니까 원래 5월 달에 1차 합격했어요. 1차 합격했고 그 다음에 원래 9월 달에 2차 시험을 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동차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만약에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2차를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차에 한 번 합격하면 2차는 2번까지 볼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일단 세무사 시험이 제가 보기에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몇 개월 만에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 장기 레이스인데 최적의 수험 기간은 2년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2년 반. 그 2년 반을 좀 더 앞당기기는 줄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 2년 반이냐면은 요즘 이제 세무사 시험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돼.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되고 그럼 1차를 만약에 1년 공부해서 투자해서 합격했다. 그러면은 그 해 2차를 보실 텐데 그 해 2차 동차라고 얘기합니다. 동차는 합격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응시생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2차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한 7대1, 8대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 수험생은 일단 이제 우리가 2차 학습 기간이 엄청 짧기 때문에 그 해 2차 합격하는 건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예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2차를 합격하는 거 그게 가장 최적의 수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렇게 이제 합격하게 되면은 1차 1년, 그 다음에 2차 한 1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 합하면은 2년 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2년 반이 최적의 수험 기간이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2년 반 안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수험 기간을 일단 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2년 반 동안의 수험 기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 2차 공반 시기 아닙니다. 물론 2차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 1차 공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 반 안에 합격하시려면은 1차를 한 번만 합격하셔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차를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번 미끄러졌다. 그러면 수험 기간이 4년, 5년 정도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1차를 한 번만 못 붙고 떨어지게 되면 실력이 누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험 기간만 1년 그냥 그대로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 2년 반 동안의 수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언제다? 1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1차를 한 번만 합격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 1차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1차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험 전략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서 끝내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1차 시험. 어차피 지금 현재 앞으로 1년 남았죠. 1년 남은 상태에서는 2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차는 1차 붙고 생각하는 거라. 가장 중요한 1차. 요 1차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험 전략을 지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1차 시험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5월 초에 봅니다. 원래는 5월 말에 봤죠.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 4월 말 5월 초에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8월 달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원래 약간 좀 시험 기간을 좀 주기 위해서 5월 말에 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매년 5월 초에 봤고요. 아마 내년에 다시 정상화가 되면은 5월 초에 시험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 5월 초에 본다고 하면은 1차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전 1년이 아니라 11달밖에 없는 거지. 11개월밖에 없어요. 자, 일단 매년 5월 초에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시험 방식은 객관식이죠. 1차는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절대평가예요. 세무사 1차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차 시험이 절대평가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특정 목표 점수만 여러분들이 득점하게 되면 무조건 합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 목표 점수가 뭐냐면은 40, 6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이 4과목이 있습니다. 그 4과목이 전부 다 40점을 넘어야 돼요. 만약에 40점을 못 넘게 되면 그거를 꽈락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4과목이 전부 다 꽈락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4과목이 또 평균 60점 넘어야 돼요. 이 두 개의 목표 점수를 동시에 달성하면은 아무리 합격자가 많다 하더라도 무조건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1차 시험이 이렇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전업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분들도 요 1차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차 시험이 상대평가라고 하게 되면은 많이 시간을 투입한 사람이 많이 고득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직장인분들은 회사 때려쳐야 돼. 거의 세무사 1차 시험 공부하는데 거의 올인을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세무사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까지는 직장 다닌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득점 전략만 짜면 의외로 쉽게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지. 그 효율적인 득점 전략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이 네 과목입니다. 네 과목이 각각 100점이 100점인데 그럼 토탈 400점 100점이죠. 그러면 이 4개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가 회계학 개론, 2번이 세법 개론. 근데 요 두 개는 개론이라고 하지만 개론이란 말 빼버려야 돼. 개론이라고 하면 정신구처럼 느끼시잖아요. 요 회계세법은 문제 엄청 어렵게 나옵니다. 어쨌든 회계세법이 있고 메인 과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정학이고 네 번째가 상법입니다. 물론 네 번째 상법은 선택법이죠. 상법, 민법, 행소법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1차 시험 토탈 4개 과목. 근데 요 4개 과목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수험 전략부터 얘기 드리면, 일단 요 4개 과목이 크게는 요 1번, 2번 요 A그룹, 그 다음에 3번, 4번 요게 B그룹, 요 2개 그룹으로 일단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요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뭐냐? 들으세요. 요 회계세법하고 상법 재정학은 학습 방법, 학습 스타일이 판이하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A그룹 회계세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국영수 있죠. 국영수하고 학습 방법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회계세법은 우리가 가장 메인 과목이긴 한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 내용 엄청 많고 내용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얘들은 막판에 집중적인 투자로 고득점을 만들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고득점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은 평소에 꾸준하게 열심히 꾸역꾸역 공부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반면에 3번, 4번 B그룹 있죠. 재정하고 상법. 얘들은 지금 만약에 시험을 내가 1차 시험, 내년 1차 대비해서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어요. 얘들은 언제 보는 거냐? 얘들은 한 9월, 10월,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막판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고득점을 받는 그러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지. 일단 그렇게 학습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득점 전략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세법은 얘들은 1차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일단 제가 아까 얘기드렸죠. 절대평가죠. 40, 60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되는데 요 A그룹 같은 경우는 고득점이 안 돼요. 얘들은 1차 시험에 목표 점수가 5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1차 시험에 회계세법 절반 맞추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목표 점수가 50점. 자, 반면에 재정학 상법 있죠. 재정학 상법은 목표 점수가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쵸? 평균 60점 이상 넘으려면 이 재정학 상법은 얘가 평균 점수가 50점이라고 하게 되면 얘들은 70점 이상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7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들은 75점 이상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5점 정도는 버프를 좀 주셔야 돼. 왜냐면은 최근에 회계세법이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회계세법이 엄청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세법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뻔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한 3년, 4년 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생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2014년, 2015년만 하더라도 한 7,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원래 응시생이 몇 명입니까? 접수한 인원만 원래 16,000명이라고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응시생이 많이 느는데 1차 시험이 절대평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1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고. 왜냐면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내버리면 1차 시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합격해버리겠죠. 그럼 너무 많이 합격해버리면 2차 시험에서 교수님들이 수기로 채점할 수가 없다고. 일이지. 그 짧은 3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는 요 이유 때문에 1차 시험을 최근에 어렵게 내고 있는데 보통 어렵게 낼 때는 회계세법 가지고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회계세법 가지고 난이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최근에 회계세법이 엄청 어렵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계세법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50점도 못 맞을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문제 수준에 따르면은 아마 처음 시험을 보시는 초시생이면은 회계세법은 50점 못 맞고 40점대 중후반 맞아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요거 40점대 중후반 맞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상법하고 재정학은 평균 70 이상 아니라 75 이상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5점 정도를 버프를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평균 60점 맞고 합격하는 거라고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재정학 상법은 평균 70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75 이상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계세법 50 이상 맞는 것보다 상법 재정학 평균 75 이상 맞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택법 중에서 행소법이 약간 좀 어렵긴 했지만 근데 그건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세법 평균 50 이상보다 상법 재정학 평균 75 이상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득점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오케이? 근데 물론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회계세법 평균 50점이 목표라고 얘기 드렸지. 근데 공부할 때도 내 마음속으로 평균 목표 점수를 회계세법을 5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공부할 때는 평균 70 이상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표 점수 50 이상 맞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왜 회계세법을 평균 50 이상이라고 얘기했냐면은 50점만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표 점수, 마음속의 목표 점수는 70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득점 전략을 짤 때, 즉 재정학상법 득점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한다? 회계세법을 50점 맞았다고 가정하고 얘들 득점 전략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평균 50이라고 얘기 드린 거라고. 오케이? 이리지.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 드린 것처럼 요 A그룹하고 B그룹은 학습 스타일도 판약이 다르고 그 다음에 득점 전략도 판약이 다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됐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로 얘기 드릴게. 그럼 요 중에서 메인 과목인 회계세법에 대한 일단 우리가 수험 전략을 봐야 되는데 그거 보기 전에 재정학상법은 1차 시험에서 뭐라? 고득점 과목,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고득점 과목인 재정학상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얘기 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재정학상법은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요 두 개가 이제 전략 과목이긴 한데 요 두 개만 놓고 보면은 재정학보다는 좀 상법이 좀 더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 선택법 있죠. 상법, 민법, 행소법은 기본적으로 재정학보다는 좀 분량이 좀 적어요. 적고 그 다음에 얘들은 출제 경향이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빡시게 듣고 기출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빡시게 한 3번, 4번 돌려도 평균 한 80에서 90은 충분히 나왔다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 같은 경우에 행소법이 약간 좀 뒤통수를 쳤죠. 전통적으로 수험생들이 행소법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왜냐면은 행소법이 옛날에는 상법이 대세였어요. 근데 지금 행소법이 대세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 개가 전부 다 고득점이 가능해요. 가능하긴 한데 행소법이 상대적으로 공부 분량이 엄청 작아요. 아마 상법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행소법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지면 응시생이 이게 한 50%, 상법이 한 30%, 민법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행소법이 최근까지도 쉽게 나오는데 원래 약간 좀 어렵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에러. 차라리 그냥 세법에서 어렵게 내는 게 낫지. 선택법에서 행소법을 어렵게 내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버리는 거잖아. 왜냐면은 행소법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또 상법, 민법은 또 쉽게 나왔대. 그러면 이 선택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라고. 공평성이 이제 제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말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또 이제 행소법이 또 좀 약간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행소법 어렵게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상법, 민법으로 갈아타고 그러지 마세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게 그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 괜히 사람들 별로 선택하지 않는 거 선택했다가 그거 어렵게 나와버리면 내년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1년 동안 잠 못 잔다고 이러지. 그래서 어쨌든 일단 선택법이 요 세 개가 있는데 원래는 약간 좀 행소법이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얘들은 전통적으로 고득점 80에서 90점 맞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학 있죠. 재정학은 요 선택법보다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재정학 공부하실 때는 많이 좀 힘들어해요. 개념도 생소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무엇보다
수리적인 개념도 강매가 되다 보니까 애들은 공부를 최초로 할 때 사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학교 때 공부할 때 그 미시 경제학 있죠. 그 미시 경제학의 경제학 공부할 때 거시도 있고 미시도 있는데 그 미시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여러분들 재정학 공부하기 전에 약간 좀 배경 지식이 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재정학 들어가기 전에 기초 경제학이라고 한 8시간 좀 짜리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반드시 들으셔야 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재정학 학습을 하셔야지 그나마 좀 재정학을 쉽게 따라올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재정학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얘도 문제가 약간 정령화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한 3번, 4번 반복 학습하시면 물론 선택법까지는 아니지만 8, 90까지는 아니지만 평균 7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상법 재정학 평균 75 이상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오케이? 일이지.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결론은 뭐라? 결론은 회계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1차 시험 합격 일세는 회계학이 주고 있습니다. 2차 시험 합격 일세는 세법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1차 시험 합격 일세는 얘기 드린 것처럼 무조건 회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1차 시험 붙고 떨어지는 거는 회계학이 한 70%를 좌우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1차 시험에서 회계학입니다. 그 회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또 구체적인 수험 전략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 전반적인 수험 전략은 됐고요. 회계학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회계학. 자, 회계학 많이 힘들어하죠. 원래는 회계학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일단 회계학의 배점 구석이 일단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회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회계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이 두 개 과목이 강사도 다르고 책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회계학은 실질적으로 두 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회계학이 토탈 40문제 나옵니다. 40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출제 비중은 재무회계가 훨씬 높죠. 25문제. 그 다음에 원가회계 15문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가 약간 특이하게 24문제 나왔고 원가회계 16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재무회계 25문제, 원가회계 15문제. 오케이? 자, 근데 회계학이 제가 얘기 들었죠. 고득점이 안 된다고. 근데 회계학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전략 과목이 고득점 과목이 원가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원가회계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재무회계보다 약간 좀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보통 이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마 15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10문제 정도는 득점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원가회계 10문제 정도 득점하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25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득점해가지고 토탈 20문제 40문제 중에서 20문제 득점해가지고 평균 50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원가회계가 재무회계보다 내용이 좀 작아요. 재무회계가 내용이 100이라고 하면은 원가회계는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가 분량이 엄청 작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문제 자체도 재무회계보다는 좀 응용이 좀 적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정형화된 풀이 방식이 좀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회계 처음에 약간 좀 어렵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은 보통 한 15문제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10문제 가까이는 일반적으로 득점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원가회계 폭탄 나왔죠. 원래는 원가회계가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운 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원가회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10문제 다 못 풀고 제가 보기에는 원가회계 한 절반? 반타작 하는 게 그나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원가회계 일단 반타작 10문제 못 맞춘다고 하면은 재무회계에서 그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벌충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재무회계도 어려웠어요. 재무회계도 어렵긴 했지만 원가회계 어려운 것보다는 재무회계 난이도가 좀 더 낮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원가회계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1문제 못 맞췄다 하더라도 재무회계에서 그만큼 충분히 한 3,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일이지.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원가회계는 원래 특별하게 폭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원가회계는 전통적으로 전략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이렇게 폭탄 나오는 게 많지는 않았다고. 보통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꼴로 폭탄이 났고, 문제는 뭐라?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건 재무회계. 이 재무회계는 매년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꽈락 맞지 않고 그나마 50점을 맞을 수 있는 득점 전략은
일단 요 재무회계 요거를 어떻게 학습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재무회계에 대한 학습 전략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는 학습 포인트가 크게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가지. 일단 첫 번째는 재무회계는 뭐니 해도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왜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무사 1차 시험 있죠? 1차 시험 토탈 과목 중에서 가장 응용의 폭이 높은 과목이 재무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응용의 폭이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자잘하게 응용되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재무회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다?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근데 물론 좀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풀이구조, 왁구라고 얘기하죠. 속칭으로. 왁구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 왜냐면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회계학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풀이 구조를 암기하는 것 뿐이지 내용을 암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내용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 왁구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응용이 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어쨌든 재무회계는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강의할 때도 힘들고 여러분들 수강생들 복습할 때도 많이 힘들다고요. 뭐냐면은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어쨌든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무회계가 시수가 좀 많이 깁니다. 그냥 암기 과목처럼 적당히 얘기하고 이거는 암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하나 필요한 건 다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의할 때도 시수가 좀 많이 걸리는 게 재무회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복습할 때도 처음에는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복습이 가장 많이 힘들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재무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도 나중에 3번, 4번 반복 학습하면서 체화가 되게 되면 나중에는 막판에는 암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감만 유지해 주시면은 나머지 이제 암기 과목들은 막판에 꾸역꾸역 집어넣는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재무회계는 암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막판에 약간 좀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재무회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원가계 똑같아요. 재무회계, 원가계는 초반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이듯이. 어쨌든 1번 철저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한반복.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니 해도. 왜냐면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회계학은 과목의 특성상 계산 문제 비중이 엄청 큽니다. 계산 문제 비중이.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요즘은 제가 보기에 80% 가까이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한 2014년, 15년만 하더라도 계산 문제 비중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크지 않았어요. 한 70% 정도. 한 12문제 정도는 말 문제가 나왔었는데 계산 문제 비중이 한 7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낮춰가지고 80% 얘기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80% 가까이가 계산 문제라는 얘기는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의 계산 문제라는 얘기라. 근데 계산 문제 특징은 뭐예요? 계산 문제의 특징은 말 문제보다 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4배에서 5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는 거라. 오케이? 왠지 아시죠?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가지고 답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말 문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쭉 읽고 답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계산 문제는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계산 과정을 직접 풀어 가지고 답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한 문제를 풀 때 말 문제보다 4배 5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40문제 있죠. 이 40문제 나오는데 이 40문제 절대로 다 못 풀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특히 원래같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이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풀 수 있는 문제는 해봤자 25문제에서 30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문제. 오케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거의 손도 못 대고 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회계학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겠죠.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손도 못 대고 내버리기 때문에 회계학은 절대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러지. 근데 보통 버리는 걸 어디서 버리냐?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가액을 먼저 풀고 남는 시간에 재무회계 풀다 보니까 버리는 문제를 대부분 재무회계에서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가 원가액보다 특히
고득점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세법하고 달라요. 세법은 고득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법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득점이 안 돼. 걔들은 시간을 더 준다 하더라도 50점이에요. 50점 맞았으면. 근데 회계학은 시간을 만약에 충분히 준다고 하면은 80점, 90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70점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 근데 회계학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다? 고득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리지.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많이 문제를 못 푼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합격만 하면 되는 시험이라고 해. 그러니까 회계세법 절반만 맞추면 합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풀 필요는 없다고요. 오케이? 다 풀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딱 합격할 정도 절반만 맞추면 돼. 근데 절반이라도 맞추려면은 어쨌든 40문제 중에서 어쨌든 30문제 정도는 건드려 봐야 돼. 근데 30문제를 건드리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당 평균 30문제 건드리려면은 한 문제당 평균 2분 이상 시간을 투입하면 안 돼요. 왜 2분이 나올 수밖에 없냐?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절반이라도 맞추고 합격하려면은 회계학은 한 문제를 평균 2분 안에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평균 한 문제를 2분 안에 푸는 거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절대 아니라. 한 문제를 평균 2분 안에 풀려면은 문제를 봐요. 문제 보고 난 다음에 딱 느껴야 돼. 뭐를? 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전반적인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싹 떠올라야 돼. 싹 떠오르고 바로 계산기 두드려서 답을 구해내야지 한 문제를 평균 2분 안에 풀 수가 있겠다. 정말 짧은 시간이라. 약간 꼬이기 시작하면은, 약간 좀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3분 넘어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회계학은 우리가 절반이라도 맞추려면 결론 뭐라? 한 문제를 2분 안에 풀어야 되겠다. 즉 한 문제를 정말 빨리 풀어야 돼. 오케이? 근데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고 그냥 동일한 문제를 4번, 5번 반복 학습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알고 푸는지, 그 다음에 암기해서 푸는 건지 헷갈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리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오케이? 이리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무한 반복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적절한 풀이 방법도 숙지를 해줘야 돼. 뭐냐면은 회계학은 계산 문제의 특성상 동일한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계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산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직관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다? 출제 유형별로, 문제 유형별로 가장 최적화된 풀이 방법은 딱 하나라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또 빨리 풀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뭐다? 해당 출제 유형, 주제별로 가장 최적화된 풀이 방법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알 수가 없죠. 혼자 공부는 알 수가 없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업 진행할 때 얘기 드릴 거예요. 수업 진행할 때 이론 얘기 다 드리고 철저하게 이해시켜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풀이 방법, 요걸 속칭해서 왁구라고 얘기하지. 오케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 왁구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 드릴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책임지고 얘기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유일한 업무는 뭐밖에 없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린 이 풀이 방법을 다 숙지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창의력 발휘하지 말고 똑같이 4번, 5번 반복 학습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요 1번, 2번 요 2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빨리 푸는 건 가능해. 빨리 푸는 건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요 제무의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3번째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재무회계가 회계학 다 토탈에서 다 똑같은 얘기긴 해요. 재무회계가 내용이 너무 많아. 재무회계가 책이 2권입니다. 상권학원. 상권학원 2권이고 그 다음에 각각 페이지도 이게 상권이 제 책 기준으로는 한 650페이지 될 겁니다. 그리고 학원도 650페이지 약간 넘는데 어쨌든 토탈 1300페이지 가까이 되지. 근데 제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중급 베개 둘 다 이제 상권학원 2개로 쪼개져 있고 토탈하면은 이 정도 나와요. 아마 제 책이 약간 좀 분량이 좀 더 적은 편일 거라. 제가 이 두꺼운 거 싫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날려버렸어. 오케이? 그리고 원가에게도 솔직히 재무회계 분량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얘도 아마 책을 보시면
어떤 책을 보든지 거의 한 800에서 900페이지 가까이 될 거라고요. 그럼 회계학 토탈 하면은 재무회계 원가액에 다 합하면은 몇 페이지라? 2200페이지, 2300페이지 되는 거라고. 내용 엄청 많지. 근데 이 수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있겠어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다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꽈락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얘기 들었잖아. 회계액은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학습, 숙달을 해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범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반복학습,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을 다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다? 복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다? 실전에서 한 문제를 2분 안에 풀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꽈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제가 책의 왁구를 일단 세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긴 했지만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1차 시험 목적으로는 이 중에서 풀어도 계속 틀리는 문제 있잖아. 그리고 엄청 지엽적인 문제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다 제끼는 거라고. 1차 시험 목적으로는 다 제끼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 자주 나오는 부분, 그런 것들로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어떻게 한다? 반복 학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학원에 와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는 드릴 거라. 이 다 하나하나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듣고 제키시라. 대신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공부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대신 이 부분은 완벽하게 보시라. 그렇게 제가 아마 강약을 하나하나 조정해서 드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돼. 그런 걸 지켜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무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드리겠다. 오케이? 이리지. 그래서 요거 3분도 중요한데 문제는 약간 좀 슬픈 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최근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셔야 돼. 수험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나중에 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제가 얘기 드렸죠. 회계세법 어렵게 나온다고. 왜? 응시생이 많아지니까. 근데 회계세법을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에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원래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주제인데 그거를 약간 꽈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는 이때까지 안 나왔던 주제인데 그까지 범위를 넓혀가지고 또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두 개를 혼용해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낸다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혼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습 범위만 봤을 때도 이때까지 안 나왔던 주제들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나왔어.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식으로 집중해야 되는 범위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시.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만 하더라도 상권학원 두 권이죠. 두 권인데 2014년, 2015년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상권의 출제 비중이 거의 70%예요. 학원은 한 30%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2차 시험도 그렇다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수험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도 많이 합격했냐면은 학원 포기하고 상권만 열심히 해가지고 뾰록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다고.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최근에 학원의 출제 범위가 엄청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출제 경향은 상권, 학원 거의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대5. 1차 시험 기준으로. 물론 원래는 상권 60%, 학원 40% 나왔어요. 근데 2년 전만 하더라도 학원이 더 많이 나왔지.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학원의 출제 비중이 거의 상권을 압도합니다. 거의 7, 80% 학원에서 나와.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원을 포기하거나 합격한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얘기는 뭐라? 출제 범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최근에 IFRS 계속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되다 보니까 개정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개정될 때마다 내용이 1.5배, 2배로 증가한다고.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안타깝게도 선택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재무회계 강사분이 이런 것들을 다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 실수가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리지. 자, 일단 요거 3번. 자, 일단 요까지 세 가지 얘기 들었고, 근데 문제는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은 돼요. 실력은 되는데 문제는 요 실력이 된다고 해서 회계학은 1차 시험에 합격하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 4번 실전 연습. 회계학은 실력만 가지고는 합격하기 힘들어요. 운도 좀 많이 따라야 돼. 운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실전 연습을 회계학은 좀 많이 좀 부단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 뭐냐면은 회계학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못 푼다고.
실질적으로 얘기 드리면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30문제 푼다고 하지만 제대로 푸는 거는 20문제밖에 안 돼. 나머지 10문제는 그냥 건드려 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0문제 중에서 실질적으로 푸는 거는 제대로 푸는 건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회계학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계산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실전 연습이 엄청 중요한 거지. 왜? 어쨌든 40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를 푼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적게 되는지 문제 셀렉션이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10,000명 응시를 했습니다. 10,000명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사이는 실력이 비슷해요. 3,000명에서 5,000명은 실력이 비슷하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붙고 어떤 사람 떨어지죠. 그 차이가 뭐겠어? 차이는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다?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문제를 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계학은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 40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적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셀렉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실력이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식이나 모의고사와 같은 실전 연습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일이죠. 그래서 요 4분도 중요해. 하나만 더. 그리고 또 회계학은 계산 문제다 보니까 풀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시험을 보는 다른 과목들 간의 시간 배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학하고 선택법 같이 봐. 근데 회계학 40문제 40분, 그 다음에 선택법 40문제 40분이지. 근데 그거를 각각 40문제 40분이기 때문에 선택법 40분 안에 풀고 회계학 40분 안에 푼다. 그럼 뭐라? 회계학 100% 꽈라고 생각하시면 돼. 걔들도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선택법은 말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걔들은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회계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회계학도 재무회계, 원가액 두 개 과목이 있지. 얘들끼리도 시간 배분하셔야 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을 대비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꽈락 맞지 않고 50점 맞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 4번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4번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회계학은 학습 포인트가 요 4개인데 요 4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돼. 요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회계학 때문에 떨어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리지.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위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다. 오케이? 이리지. 일단 여기까지. 요 4가지가 이 재무회계, 제가 보기엔 이 4가지는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원가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회계학의 학습 포인트 요 4가지 얘기 들었고, 요 4가지를 충족하시면 회계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드리겠다. 오케이? 끝.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회계학 학습 전략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요거는 1차 시험 채점 결과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저희 학원에서 세법을 강의하시는 이훈엽 세무사가 이 부분들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무사 2차 시험 있죠. 요 2차 시험은 얘기 드릴 것처럼 일단 바로 지금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을 내년 대비해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2차는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2차는 뭐다? 내년에 1차 붙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할게. 생략을 하고. 자, 다음 이어가지고 요 이윤엽 세무사의 요 세법과 관련된 학습 전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잠시 물러갔다가 좀 이따 오도록 할게요. 해커스의 좀 젊은 피,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젊은 파이팅 좀 넘치는 강사고요. 아무래도 좀 수험생 시절이 그래도 꽤 한 6년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합격한, 그래도 선생님 중에선 최근에 합격한 편이어서 그 수험생의 고충, 또 수험생 공부할 때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상담이라든지 실제로 진짜 리얼리티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론 당연히 세법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부 방법까지는 보통 잘 안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은근히 그게 중요해요. 은근히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방법은 없지만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걸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도 많이 녹아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법 전략을 좀 보시면, 일단 55회 세무사 1차 시험 채점 결과 볼 때 우리 주말반도 일단 세법 회계를 잡고 시작해야 돼요. 과락률을 살짝 볼게요. 이게 올해 기준이 아니라 작년 기준인데 일단 올해 발표가 아직 안 났으니까 이 통계가. 근데 올해는 시험이 좀 어려웠지만
보통 9,000명 봐가지고 지금 재정학이 과락률이 14.51이고 이 과락이라는 게 40점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86%는 40점을 넘었다는 거고요. 또 여기가 행정소수법, 민법, 상법이어가지고 과락률이 다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세법과 회계, 이게 또 제일 쉬웠던 좀 해요. 뒤에 보면 세법이 33% 과락률. 와, 회계학은 일단 반이 과락 났다는 거예요. 이게 9,000명 중에 반 이상이 심지어 52%니까 40점을 못 넘었다는 거예요. 40점을. 선생님 그럼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원래 세무사 시험 1차에서 합격 좌지우지하는 게 이 회계학 개론이에요. 1차에서는. 이게 너무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도 실제 시험에서 탈락을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회계학 개론을 일단 얇고 넓게 해서 쉬운 주제를 풀어서 합격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그러려면 공부를 어차피 어려운 것도 해야 돼요. 뭐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아야지 그 능력치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세법 회계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56회도 보시면 과락률이 보통 비슷하네. 세법 37, 회계학 55. 요때는 44, 44 이런 식으로 보통 높다. 이게 다 나머지는 다 10%인데, 그래서 평균 60점을 넣기 위해선 일단 얘네들이 40점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안정적으로, 왜냐면 요즘 선택법이랑 재정학이 또 어렵게 나오는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세법 회계가 물론 어렵지만 기본 주제들 다 맞추면 60점 이상씩은 나와요. 우리 1차생들도 주말반도 다. 그래서 일단 다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절대로 선별적으로 주제를 막 앞에까지만 저 마스터하고 뒤에 제낄래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게 일단 세법 끝까지 쉬운 거, 재무 끝까지 쉬운 거, 이런 식으로 일단 전범위를 섭렵한 다음에 그 안에서 좀 잘하는 것들을 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예를 들어 상하가 있다면 상만 공부하고 하를 제끼고, 법소부에서 법인세 제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 보시면 이게, 와, 우리 그래도 우리 내년 데뷔한 분들은 약간의 그래도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 약간 파이팅 넘치는 느낌 보시면 15년도 와, 이때는 최저 합격입니다. 22%. 그 다음에 짝수의 16년도 30% 넘었고, 홀수에 또 27% 떨어졌고, 다시 짝수에 34%, 홀수에 떨어졌고요. 짝수에 33%. 올해도 엄청 어렵다 그랬죠. 올해도 아마 30%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세무사 시험이 홀수회가 어려워요. 왠지는 뭐 모르겠어요. 짝수회가 보통 평이하고 홀수회가 어려운데, 내년이 다행히 2020년도로 짝수회다. 우리 파이팅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 파이팅을 우리.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이할 확률이 높다. 네, 너무 그걸 너무 이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 우리 세법 담당이니까 반드시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세법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세법이 뭔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서 할 때 내는 상속세 이런 거 우리 세무사 1차에 안 나와요. 막 상속세를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무사 시험 영역을 먼저 보시면, 일단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 이 세 가지를 일단 마스터해야 돼요. 일단 법소부를 잘해야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무조건 법소부다. 우리 법소부.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일단 1차 시험에서 40문제 중에 이 법소부가 28문제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70%를 차지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우리 1차 시켜간다고 자유주의 주는 게 아니에요. 세무사 통과 전 단계죠. 결국 1차를 잘해야 2차도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1차부터 좀 고득점으로 탄탄히 공부를 해놓는 사람이 2차를 순식간에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법수부라는 요 주요 세목이 2차 세무회계라는 과목에서 100점으로 출제가 돼요. 이거는 세법 계산형을 의미해요. 지금 세법 계산형 100점이나 출제가 돼요. 이게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특히나 법인세법이 50점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법인세 못하면 2차 합격 못하는 시험이야. 진짜 이거 다 맞춰서 50점 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차라리 여기서 점수를 더 확보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세무회계 100점 구성하고, 우리 세법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1차에서 보였던 법령의 취지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서 좀 더 세법을 깊이 있게 쓰는 주관식 논술형이에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35, 소득 30, 법인세 30점. 그럼 2차에서 물론 새로운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시험 지도 자체가 1차에 배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배우자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1차에 안 해놓은 걸 갑자기 2차에서 배운다? 엄청 어려워서 못 따라가요. 일단 1차에 법수부를 탄탄히 해놔야지만 그 2차의 기반이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반과 객관식반까지 주구장창 법수부를 겁나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잘 해놓고요. 그 다음에 1차의 나머지 세목이 우리 국세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소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법이 있다면 야 그거를 부가세에 써놓고 소득세에 또 써놓고 계속 중복적으로 써놓지 말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한 군데다 써놓자. 그게 쉽게 말해서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중요한 게 기본이 되는 법률인데 일단 1차에 4문제가 출제되고요. 2차에도 어쨌든 세무에겐 출제 안 되지만 세법학의 20점을 구성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어렵게 나온 애는 진짜 어려운데 쉽게 나온 애는 또 진짜 쉬워요. 그래가지고 실차 한 4달 전쯤에 보통 전국의 학원들이 무료로 강의를 할 거예요. 무료로. 요 국세기본법 무료로 강의다. 그래서 기본법 때문에 선생님 국기법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못 해요. 시간이 없어요. 법수업 하는 것도 벅차요. 그래서 4달 전 무료 강의 진행할 거예요. 혹시라도 먼저 듣고 싶은데요. 그래도 작년 강의 미리 우리 유튜브 같은데 무료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국세징수법 4문제, 조처법 2문제, 국조법 2문제 이렇게 해서 8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거는 정말 1차 직전에 할 거예요. 이것도 1차 한 3달 전쯤에 무료 강의를 진행하는데 1차에 8문제가 출제돼서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지만 양이 진짜 적어요. 요거 한 다 합쳐도 부가가치세법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업 목적상 공부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차 직전에 외우고 그냥 까먹자. 2차에 안 나와요. 2차에 안 나와요. 그냥 1차 때 후루룩 하고 다 잊어먹어도 우리 세무사 합격하는데 일단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1차 직전에 무료 특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잘해야 1, 2차 다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법소부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 이 세법학에서는 법소부 외에 추가적인 세목이 추가돼요. 2차에서는.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것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법소부를 안 해놨다. 또 새로 배워야 되는데 나는 법인세도 또 배워야 된다. 이미 남들보다 뒤처진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법소부를 잘해야 된다. 그 머릿속을 꼭 강의시켜주세요. 세법은.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다 우리. 그래서 세법 간단히 공부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일단 이거는 대다수의 세법 수험생들이 겪은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세무사 1, 2차 과목 중에 세법이 양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끝이 없어요. 매년 개정돼요. 물론 사라지는 법률도 있지만 생성되는 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늘어나는 법이 더 많아져가지고 공부할 법률이 더 늘어나요. 근데 이런 양 많은 세법을 내가 다 마스터해야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공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세무사 시험이라는 특성에 맞는 세무사 기출문제 또는 세무사 시험과 굉장히 유사한 회계사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를 바로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매년 출제가 되는구나. 그건 무조건 해야겠죠. 매년 출제된 주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공부 그 기출문제를 안 봤는데 막 이 주제 다 봤는데 막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주제예요. 물론 하면 좋죠.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세법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화 행수, 재무원과도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문제 빈도수 높은 걸 마스터한 다음에 2회독, 3회독, 4회독을 거쳐서 이제 조금 더 생소한 주제를 넓혀나가는 그런 식의 공부법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아마 전국에서 추출하는 선생님이에요. 보통은 기본 강의 때는 이론 설명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이론 설명하고 기출문제는 객관식 때 풀게요 라고 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안 풀어요. 그러면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 적용 능력을 길러야지만 내가 배운 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를 이렇게 하고 이게 함정 포인트여가지고 이거를 제껴야 되는구나. 이게 페이크구나. 이걸 파악해놔야지만
나중에 볼 때도 기억에 잘 남고 결국 알아도 문제 틀리면 도루묵이어가지고 그 문제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부터 기출문제를 좀 바로 5년치를 풀어드릴 거예요. 두 번째, 단계별 이론학습이어가지고 일단 잘 나오는 주제를 마스터한 후 회독을 거치면서 이제 심화반, 그 다음에 객관식반, 뒤에 커리를 말씀드리는데 점점 이제 배웠던 거는 또 하고 안 배웠던 거 살 붙이고 이런 식으로 회독을 거쳐야 되지 한 번에 마스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재무, 원가 다 마찬가지고 한 번 듣고 마스터한다라는 과목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앞의 주제가 뒤의 주제랑 연결되어서 이해되는 것들이 많고 다시 뒤의 주제가 앞의 주제와 연결되는 유기적인 주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1회독으로 완전체 이해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 이게 드디어 이해되는구나 이런 감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외울 게 은근히 많아요. 세법이. 아무리 우리 이유가 있고 취지가 있고 이해를 해야 된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모든 시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암기 없이는 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암기 위주로 가면 위험하다는 건데 일단 휘발성이 굉장히 높다. 이 휘발성이라는 게 자주 까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세법 수험생들은 공부하면 바로 느낄 거예요. 아, 오늘 수업 괜찮았지? 마스터한 것 같아? 다음날 문제 풀어오면 안 풀려요. 이게 선생님이 막 칠판에 풀어줄 때는 그렇지 뚝뚝뚝 그날 풀면은 잘 풀리는데 진짜 한 하루 일주일 지나면 다 날아가 있어요. 다 그래요. 모든 수험생이 다 그래요. 그 과정을 잘 또 이겨내야 돼요. 그럼 휘발성이 그래도 높은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취지와 사례 위주로 수업을 하셔야 돼요. 일단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거의 99%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는 우리가 그냥 법문구 가지고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의 힘을 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게 이런 법의 취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회 자료도 봐야 되고 기재부 자료도 봐야 되고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데서 취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수험생이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걸 수업을 통해서 취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책에도 안 나와 있는 취지들을 엄청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야지 결국 이 이론이 이렇지 하면서 실수도 줄고 다 함정 포인트들도 그런 취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무조건 취지 위주의 공부 학습 방법이 돼야 된다. 2번, 3번 자나깨나 취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반복이 중요하다. 우리 세법 내년 1차 한 5월쯤이 된다면 못해도 기본서를 한 5번은 봐야 돼요. 문제를 보통 기출문제를 5회독은 풀어야 돼요. 계속 그 정도는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본서 5회독이라는 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정독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마다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할 때도 법조문을 찾아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풀다 모르는 거 있으면 해답에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던 기본서, 그게 법률이에요. 법률. 그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문제 내가 뭘 몰랐지? 세법책을 펼쳐봐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보는 거예요. 또 하다가 또 모르는 게 있다? 책을 펼쳐보고 또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 안 찾아봐도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런 식의 학습 방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함께 병행하는 학습 방법을 취해야 된다. 항상.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 부분 공부가 돼순 다음에는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막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를 막 외우는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 저 80점, 90점 나와요. 합격할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왜냐면 그거는 문제집을 단순히 외운 행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험생들 표현을 빌리면 공회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회독수를 많이 높였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는 빈회전을 많이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공회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학원은 일단 모의고사를 좀 많이 줘요. 그리고 시험 한 4달 전부터 퀴즈, 동영 모의고사 이런 시스템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외우지 않고 알고 있는지 유사한 문제들을 통해서 메타인지 훈련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 메타인지라는 게 내가 알고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시험 전에 반드시 한 3달 전쯤부터 반드시 이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암과 모름을 구분해서 모르는 것들을 추가하고 이건 진짜 아는구나 하면 공부할 때 좀 이제 빨리빨리 건네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 방식을 진행할 거고요. 세법 진행 방식하고 저는 다시 송철쌤한테 바톤을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리 인문 강의 혹시 세법 처음 듣는다, 저 비전공자예요, 용어 자체가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면 이제 오며 가며 인문 강의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 좀 들으시고,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갈 텐데 이때 기출풀이를 바로 한다라고 그랬죠. 5년간. 그래서 기본서와 객관시세법 요 두 권의 책으로 할 거예요. 기본서와 객관시세법. 그리고 나서 좀 어렵다, 그 법인세 뒷부분 그런 것들을 좀 심화 강의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기본 강의 너무 흡수 안 됐다면 이 기본 강의를 차라리 복습하시고, 그래도 좀 해야지 얇고 넓게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된다면 심화 강의에서 법인세 좀 어려운 주제들을 진행할 거고요. 다시 이제 요게 한 11월 달부터 객관식반이라고 해가지고 요 기본반 때 안 풀었던 나머지 기출문제 반 그거를 풀면서 다시 이론 강의를 조금 빠르게 준비해요. 그렇다고 막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고 기본 강의만큼 설명을 하되 속도감만 조금 빠른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 강의를 정리해 주면서 문제풀이 안푼 또 푸니까 날아갔던 그 주제들이 머릿속에 또 들어오는 그런 반복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 하나의 컬이고, 요게 객관식반의 하나의 컬이고, 마지막에 또 이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반과 또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론형이 좀 많이 나와요. 1차가 재무나 원가는 그게 과락률이 많은 게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건데, 세법은 40문제 중에 약 28문제가 말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부족하진 않아요. 말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과락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세법 말문제 특강 이런 거를 좀 진행해가지고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 필수 지문 이런 것들만 정리하고 또 모의고사 보고 시험장에 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년의 커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말반도 1차를 이제 합격을 최대할 수 있게끔 이런 커리를 짠 거예요. 그래서 회계원리네 다시. 그래서 저는 이제 세법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또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잊을만 하면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복습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또 본 강의 때 뵐게요. 이제 손철쌤한테 다시 바톤을 넘길게요. 이윤여 쌤 그 세법 그 전략 그 수험 전략 들으셨죠? 자, 이어서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 남아있는 요거 주말반 1년 동안의 커리큘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말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꼭 간략하게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저희 주말반 토요일, 일요일 이제 이틀 강의하는 거죠. 토탈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5단계. 근데 그 중에서 1단계는 인문 강의, 인문. 이제 인문 강의는 아마 다음 주에 종료가 됩니다. 다음 주에. 요 인문 강의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여기서는 회계원리 있죠. 회계원리하고 세법 입문에 대한 내용을 일단 진행하는 건데, 만약에 다음 주에 개강하는 거는 이 기본반 강의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스텝 2. 그래서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진행하는 기본반 강의는 말 그대로 기본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문 강의 중에서 회계원리 있죠. 회계원리를 이때까지 한 번도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인문 강의 무조건 듣고 오셔야 돼요. 특히 회계세법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학원에다가 열어두려고 하면 열어줄 겁니다. 그 회계원리도 제가 시술을 좀 짧게 찍었어요. 한 32시간. 그 3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들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 인문 강의, 특히 회계원리 같은 경우에는 듣고 요 기본 강의 진도를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요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6월달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딱 1년 남은 시점이죠. 내년 1차까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일단 기본 강의가 6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 말, 10월 초까지 4달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4달 동안 일단 회계세법 일단 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심화 강의가 10월 11월 아마 2달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요 심화 강의는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냐면은, 요거는 약간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기본반에서 진도 다 나가고 요때 심화 강의 할 때 이론 요약하거나 문제 푸는 교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교수는 기본 강의 때 내용을 약간 지엽적인 부분, 복잡한 부분 빼버리고 진행한 다음에 그 이제 약간 지엽적이고 복잡한 부분을 요 심화 강의 때 진도를 나가는 교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당하긴 한데, 아마 제모의 같은 경우에는 요때는 아마 100% 풀로 다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특수 주제 있죠. 몇 개는 빼버린 다음에 기본 강의 끝내고 심화 때 아마 일단 나갈 것 같아요. 다만 근데 그것도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상한 파트에서 제목이 막 시험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 지엽적이긴 하지만 심화 때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솔직히 이런 것들 안 봐도 됐어요. 안 봐도 됐는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제목에게 그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2차 시험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 2차 시험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까지 하면 딱 심화 11월 달에 끝나고 바로 끝나고 11월 말 11월 초부터 객관식반 들어갈 겁니다. 이 객관식 과정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월에서 3월 초? 2월에서 3월? 그까지 일단 3달에서 4달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근데 그거 일찍 끝나죠. 보통 객관식반 같은 경우에 좀 일찍 끝납니다. 일찍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기간 동안 뭐냐면은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요 GS반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실전 모의고사를 6회에서 8회 정도 볼 거예요. 저희 해커스 학원이 이 모의고사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기 드린 것처럼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고 얘기드렸죠. 실력이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내가 그 시간 배분이라든가 문제 셀렉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릴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최소한 4번, 5번 이상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바로 그거를 적용하기 힘들다고요.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최소한 5번 이상 봐야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6번에서 8번 정도 본다. 아마 요까지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는 거지. 아마 요 5단계 스텝 요거를 충실하게만 따라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 아마 1차 시험 때문에 떨어진 일은 없도록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아마 요 모의고사 보면서 아마 요 사이사이에 그 마지막 마무리 특강이라든가 11 특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어주시면 마지막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의 주말반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 드릴게. 이 주말반 시간표가 토요일, 일요일 이게 기본반 기준으로 얘기 드린 거라. 기본반 기준으로 다음 주에 개강해가지고 10월 초까지 가는 건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수업 다 진행합니다. 토요일은 아마 9시부터 6시까지 할 거고요. 일요일은 9시가 아니고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냐면은 옛날에는 일단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거의 몰아버리고 일요일은 가끔씩 보고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까 9시 뭐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토요일은 일찍 끝내고 대신 일요일날 일단 강의를 시작하는데 일요일날 강의 시수를 약간 줄여가지고 10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5시 일찍 마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일단 토요일, 일요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시수를 짜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셔야 되는 게 얘기 드린 것처럼 주중에 이제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좀 나와요. 근데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제 시수를 짜지 않으면은 시수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회계학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문제가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정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아마 주말반 수업만 하더라도 주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주말에 강의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 거를 나머지 5일 남았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소화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아마 예를 들어서 주말에 15시간, 13시간에서 15시간 수업을 들으면은 요거를 복습할 때도 거의 동일한 시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죠.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주중에 시간 남을 때 저녁에 3시간 정도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확보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은 어쨌든 이렇게 평균적으로 14시간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5일 동안에 그거를 다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 그럼 나누기 5 하시면 뭐다 평균 한 3시간 가까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5일 동안에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투입을 해주셔야지 주말에 요 수업 들은 거 다 복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업수험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문제가 없을 거고요. 무조건 다 소화하고 두 번, 세 번 볼 시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직장인분들 있죠. 직장인들 복습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정도는 복습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지 요거를 끝까지 따라올 수가 있겠다. 오케이? 이리지.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말반 강의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요. 일단 과목별로 상수를 보시면은 일단 재무회계 일단 제가 진행하고요. 시수는 96시간.
그 다음에 원가에게는 현진환 선생님이 진행하시고요. 시속 56시간. 세법은 이훈여 선생님 84시간. 그 다음에 재정하고 선택 과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재정학하고 선택 과목은 온라인으로 제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리시.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기본반 시수고요. 기본반 끝나고 난 다음에 심화반에서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시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주중 수업이든 주말 수업이든 아마 총 시수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말 설명회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련된 질문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좀 받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